전세 대출이 만약에 예. 공약대로 풀려요. 예. 뭐 담보대출이나 뭐 전세대출이나 그런 게 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면 어쨌든 이전보다는 집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세금이랑 네. 대출 이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상환이 가능할지 여부를 계산을 하고 대출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원칙적인 얘기인데 사실 네. 제가 이 얘기보다 저는 대출의 기준이 다른 게 네. 대출이 결국 레버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정말 많이 읽었을 때 책의 공통점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이 항상 유리하다. 네. 그리고 네가 레버리지를 안 쓴다 해도 결국 너란 인생은 레버리지 당하고 있다. 룬모였나요? 그 레버리지 네. 이런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결국 레버리지를 쓸지 안 쓸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내 시간이나 노동 가치나 내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내어주고 땡겨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앞서가고 싶은지 내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나와서 부동산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의 저를 돌이켜보면 부끄럽죠. 사실 뭐 잘 먹고 잘 사는 애가 뭐가 망했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저라면 레버리지 있는 대로 다 쓰죠. 그리고 안 되면 망하겠죠. 이 망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무섭잖아요. 근데 내 입으로 스스로 이미 인생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거죠. 그때는 내가 상환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잘 될 거에 약간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무책임하다, 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죄송한데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사는 항상 승리자들이 만들어 왔거든요. 삼성, LG, 쌍용, 레버리지 안 쓰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죠. 이제 가정도 있고 가정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레버리지를 쓸 때 잘 따지죠. 내가 갚을 수 있나? 이거 세금 내고 돈 남나? 망할 수 있진 않을까? 금리 안 올라갈까? 요렇게. 그래서 자기 상황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당한 대출을 일으키는 거를 좀 고민해봐야 된다. 나한테 거죠. 남의 그렇죠? 얘기 듣지 말고 네. 전문가라는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얼마나 원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5년 동안 벼락거지 됐다면서요. 인생 망했다면서요. 그렇게 망했다 외치시는 분들이 당장 또 대출 쓰라면 무조건 안 된대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경쟁사회예요. 벤츠가 좋은 이유가 현대차가 있기 때문이고 포르쉐가 좋은 이유가 벤츠가 있기 때문이어서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여러분이 남들이 레버리지를 써서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난 위험하니까 레버리지를 안 쓰겠다? 그럼 이쪽에 망한 사람들을 보고 위안을 얻겠죠. 근데 이건 알아주세요. 이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러분은 절대 못 이겨요. 근처도 못 가요. 이분들이 100억 벌면 여러분 한 5천만 원 벌 겁니다.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만 보고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행의 어떤 전문가분들 찾아가서 대출은 내 연수익이 얼마? 그 대출 금리는 몇 프로까지 괜찮고 이런 상담을 받는데 저는 그거에 맞춰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싱글이고 나는 드라이브 한번 걸겠다. 옛날엔 안 해요. 네. 저도 풀이었어요. 그러면 네, 처음에.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 끝까지 해봤잖아요. 네. 직장 생활 하다가 저는 이대로 살면 저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뒤에 돌아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 와이프가 웬만하면 뭐라고 안 하거든요. 네. 저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이거 어떡할 거냐고. 대출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로우킥 한 방이면 가는 거야. 아예 그냥 네. 로우킥 한 방이면 마지막 한 대 남은 거예요. 딱 한 대 남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매일 올려서 구독자 3만 명이 될 때까지 우리 식비나 기본적인 생활비가 해결될 때까지 고정 수입을 만들어서 보여줄게. 좀 믿어달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 한 거예요. 그전에는 매일 안 올렸어요. 그리고 자본 구조를 바꿔갔죠. 네. 그럼 또 반대로 나는 이제 아까 어른공장에 얘기하신 것 같이 가정도 있고 네. 뭐 아이도 있고 네. 지금 상황에서 나는 드라이브 거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야 될 것 같다 하면 또 그런 분들은 그거에 맞게끔 대출을 일으키시고. 저도 이제 너나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애기만 봐도 행복한데 그렇게 막 인생에 불평불만이 막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막 죽어버릴 것 같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한데 누가 더 레버리지를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신을 좀 믿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기 소득이나 지출에 따라서 대출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이게 직장 그만두면 대출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 여부, 그리고 내가 상환 능력, 그리고 세금에 대한 납부 능력을 이제 되게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사실은 따질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금리 올라가는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활비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올라가는 것만 해도 엄청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인생 발전, 인생 도약의 영역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합리적인 재테크를 하고 싶다면 이걸 산술학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세금과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대출 금리는 올라가요. 네.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데 부동산이 이제 안 올라가요. 그리고 안 팔려요.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방책은 있어야 돼요. 금매로 팔아버릴 건지 버틸 건지 전세를 놔버릴 건지 이런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상승기, 하락기, 보합기마다 예. 저평가된 아파트 찾는 법이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승기 때는 되게 쉬워요. 상승기 때는 이게 수요 공급을 따졌을 때 수도권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치면은 네.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요새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 9월달 이후로 시장이 많이 덜컹거리긴 했지만 강남 3구랑 주요 지역은 신고가를 찍어왔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기사가 보나마나 나와요. 양극화 심화된다. 그럼 제 질문은 이거예요. 강남의 아파트는 20억에서 30억, 40억이 가고 양극화니까 노원구의 아파트는 5억, 4억, 5억, 4억 이렇게 차이가 막 8배, 10배 이렇게 난다는 뜻이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수급이 부족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집을 못 구하신 분들이 밀려날 거 아니에요. 집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남은 강남이고 강북은 강북이다. 그러면 강남에 집 없으면 텐트 치고 살 거예요. 진심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실 건데? 강남에 집이 없으면 그럼 뭐 저기 여인숙에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집을 더 멀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기 때는 주요 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 일자리가 가까운 지역이 먼저 오르고 점차적으로 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실력이 좋아서 잘 맞춘 게 아니라 옛날에 참여 정권 때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강남 3구 오르고 마용 송강 오르고 서울 외곽 오르고 경기도 오르고 경기도 짜투리 오르고 그리고 할 거 없으면 지방장 간다. 너무 단순하거든요. 이게 상승기 때는 쉽게 얘기해서 퍼져나가는 방향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보합기 때는 사실 저는 보합기 때 전세가를 많이 봐요. 보합기 때는 제가 해보니까 전세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보합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는 집을 사는 걸 망설이고 있다는 이거거든요. 네. 또는 공급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집의 수요가 어디에 드러나냐면 전세에 드러나요. 사긴 싫은 거잖아요. 뭔가 안 올라갈 것 같고 네. 다른 데 공급이 많으니까 딴 데로 수요를 뺏기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모여들거든요. 그게 전세가에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지역들을 많이 볼 것 같고 네. 실제로 2000년도, 2010년도죠. 2015년도 전에 서울 하락기 때도 주요 지역의 소형 평수, 뭐 마포 같은데 역세권에 있는 소형 단지 전세가가 받쳐준 지역들은 하락을 거의 안 했어요. 안 한 곳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보합기 때 전세가를 보고 내집만 하신 분들은 연착륙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상승을 했고 강남이 예전에 2010년도 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2012년도 이때 갔을 때 전세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네. 전세가율이 힘을 못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합기나 하락으로 내려갈 때 전세가율을 보고 투자했을 때 나중에 상승될 때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요. 저는 그때는 보합기 때는 전세가율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락기 때는 어떠세요? 하락기 때는 경매를 많이 봐요. 하락기 때는 제가 실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잘 못했어요. 지방시장 가서 하락기 때 손을 댔다가 마이너스를 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전 제가 못 해낸 거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하락기 때 제일 잘했던 게 하락기 때 경매가율이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좀 외곽으로 가면은 이제 좀 속된 얘기로 플러스 P라 그러죠. 네. 제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경매가가 전세가 더 세니까. 네. 저한테 이 질문 하시더라고요. 야, 네 구매가를 알고 매수가를 알고 임차인이 들어오냐. 근데 여러분 경매는 등기부 등본에 안 찍혀요, 일단.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매에 관심이 없어서 막 지지 옥션, 굿 옥션 뒤져보고 낙찰가 안 따져요. 그리고 아세요. 임차인분도 이건 낙찰이니까 싸게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심할 때는 돈에 한 8천, 9천이 남을 때도 있을 정도로 하락기 때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전세가보다 너무 싸게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승기 때는
키 맞추기. 비교. 예. 막 키 맞추기. 그리고 보합기 때는 전세가 추적. 그리고 하락기 때는 경매를 통해서 수익 냈던 경험이 있고 나머지 방법이 많겠지만 전 제가 안 해본 건 제가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뭘 봐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내 집마를 할 때 예. 조금이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찾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 책을 보시면 되고 네. 책 뒤편에 아예 정리해놨어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네. 책에 정리해놨어요. 이게 말하면 이게 지난 9월 달부터 저는 작년 추석 때부터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네. 거래가 없어요. 네. 거래가 없으면 시장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갔어요. 시장을 봤는데 물건이 막 진열이 됐어요. 근데 갔는데 안 판대요. 거래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시장이에요. 진열대지. 네.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 막 1200, 1100. 저 사실 이거 데이터 되는지도 몰랐어요. 역대 최저 아닐까요? 역대 최저예요. 역대 최저일 거예요. 옛날에 2008년, 9년 때에 1000대가 찍은 적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보다 절대 숫자는 더 작을 더 작아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가 이 정도로 없으면 데이터를 역추적해 보시면 하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하락을 안 해요. 한국 부동산 자료는 하락을 했는데 어쨌건 제가 보고 있는 KB나 실거래가는 어째 현장 나가보면 많이 하락은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하락이 이만큼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하락이 요만큼밖에 없다고 쳐요. 그럼 시장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면은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작년 9월 달 이후로 학기 수요가 들어와서 집을 살 사람들이 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났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승이 못 일어났죠. 네. 그럼 눌려 있잖아요. 그럼 눌려 있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대출이 제일 커요. 그러면 지금 대출 때문에 6개월 동안 가장 눌려 있고 이 심리적 압박 때문에 급매물이 제일 많이 출회되어 있는 지역, 이 제일 좋은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책에다 적어놨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공장님 책 보면은 그럼 거기 근데 꼭 가면 되겠네요. 시간 지나면 점점 줄어들겠죠. 바뀌겠죠? 근데 네. 제가 거기서 봤던 게 제가 예전에 강의나 이런데 네. 앞으로 주택 시장이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공급 부족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급 얘기만 하는데 1기 신도시를 필두로 노후화 문제도 반드시 나올 거다. 왜냐하면 이것도 쉬운 게 압구정동이랑 반포가 지금 시끄러운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얘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압구정동이랑 서초가 다 새 아파트예요. 한 15년 차예요. 그러면 정비 사업으로 시끄러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개포동이 그냥 조용했겠죠. 네. 근데 정비 사업 40년을 채웠으니까 날린 거 아니에요. 여의도도 그 날리고 용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촌동도. 근데 어쨌건 간에 앞으로 남아있는 애들이 뭐 상계동이나 하안동이나 1기 신도시처럼 30년 넘은 애들은 언젠가 40년이 다가와요. 그럼 그때 이슈를 받아두면 사람들의 수요가 가수요가 낄 때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자고 하고 하필이면 거기가 제일 많이 눌려 있었어요. 딱 그 가격대예요, 걔네가. 그리고 수요가 어설프죠. 약간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많이 옮겨 타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고정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돈을 좀 잘 벌면 이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산동도 되게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가보면 중동에서 좀 돈 모아서 철산동 오셨다가 철산동에서 돈 좀 모시면 목동으로 가셨다가 목동에서 잘 되시면 대치동으로 가시는 식으로 결국에는 좀 장기 체류하시는 면도 있지만 나갈 사람들은 나가거든요. 결국 주택은 수요가 들어왔다가 안 나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 내셨잖아요. 예. 괜히 얘기했다. 아니에요. 이거 뭐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그 책 내실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쓰신 거 있으세요? 있죠. 되게 뚜렷해요. 올해 전세, 월세 만기 되시는 분들, 그리고 낮은 청약 점수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 기다리시는 무주택자분들. 왜냐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망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올랐고 부담스럽고 시장은 혼란스럽고 대선에다가 막 별의별 게 다 있었으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건지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대답은.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 전월세 시장. 과연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사실 임대차 시장을 지금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임대차 3법 폐지하고 취득세 중과 없애고 종부세 없애고 양도세 이제 면제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전월세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과연 다 해낼 수 있을까? 하신다고는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진 않겠죠. 쉽진 않죠. 그래서 올해랑 내년엔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입주 물량이 3월달 지나면서 서울이 3월달 이후로 입주 물량이 정말 이제 없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없는데 플러스 알파로 최악으로 아까 말씀하신 임대차 3법 한 바퀴 도는 시점이 또 다가오고 있고 네. 그 와중에 더더욱 안 좋게 2024년도에 기대주였던 둔촌중앙 입주가 또 밀렸어요. 그러게요. 2023년도죠. 네. 그러면 2022년도랑 2023년도에 어디서 뭘 기대할 거냐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인천의 검단밖에 없는데 여태까지 입증이 됐죠. 네. 서울 수요를 인천에서 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서울 강남이나 서울 주요 입주가 있으면서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에 입주가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이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서울이 흔들리면서 분위기 자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헬리오시티 입주제도 경기도 외곽의 입주에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거꾸로 서울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럼 인천 검단은 인천 자체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경기도에 또 입주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네. 많지 않아요. 경기도가 입주 물량이 얼마나 많아야 되냐면 2017, 18, 19, 20년도에 진짜 쏟아부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못 때려잡았어요. 구축 매물을 잠그면서. 그 정도 입주 물량으로도 시세를 꺾지를 못했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전혀 적거든요. 걔네가 줄어든 대신에 인천이 늘어난 거니까 수도권 그쪽 지역을 일부 평균을 내면은 옛날이랑 같아요. 그 와중에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또 이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네. 왜냐면 전월세 시장이나 아니면 실입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계속 걸려 있으면은 걔네가 전월세 시장으로 나오지 않고 실입주를 많이 해버려요. 그러면 이것도 시중 매물로 많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은 좀 흔들렸지만 앞으로의 모양새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에서 내 집 마련 망설이시는 분들이 저 되게 무식하게 썼어요, 책이나 요번에 그 책에 같이 강의 만든 것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세요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하면 너무 지금 소음이 너무 많아요, 시장에. 너무 많고 저라도 좀 말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저도 부담감이 많이 됐겠지만 그 정도로 전 시장이 지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